더 뉴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11월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 분식 회계를 이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행정처분 효력이 당분간 정지됩니다. 삼성바이오 측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비롯한 증선위 처분 집행을 미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오늘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택시업계, 카풀업체가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택시업계 산합금 폐지와 월급제 도입 같은 지원책을 넘어 그 이상의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문제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특단의 대책을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공강우 등 새로운 방안 연구와 중국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협력 강화도 주문했습니다.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물류비를 떠넘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운송 비용을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는 건데 위법성을 놓고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제재가 이루어질 경우 과징금이 수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 분식 회계를 이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제재의 효력이 당분간 정지됩니다. 법원이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2달 만에 받아들였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처분으로 인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본안 소송에서 판단을 받기도 전에 부패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혀 기업 이미지와 신용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행 정지에 대한 가처분 결정인 만큼 고의 분식회계 여부는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고의 분식 회계인지는 앞으로의 소송을 통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조 5천억 원 규모의 고의 분식 회계를 했다며 제재 처분을 내렸습니다. 과징금 80억 원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재무제표 제작성 등이었습니다. 회계 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 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하였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적법한 회계 처리였다며 반발했고 법원에 제재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번에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함에 따라 제재 처분의 효력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정 중단됩니다. 이와 별도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물류비를 떠넘긴 혐의로 공정위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징금이 수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물류센터에서 마트까지 운송하는 비용을 납품업체가 부담해왔지만 위법성을 놓고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롯데마트가 불공정 행위 혐의를 받는 부분은 이른바 후행 물류비입니다. 전국의 납품업체에서 올라온 상품들이 일단 물류센터에 모였다가 다시 마트로 흩어지는데 여기서 물류센터에서 마트로 배송하는 비용인 후행 물류비를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경기도 오산과 경남 김해에 물류센터를 운영하면서 5년 동안 300여 개 납품업체에 후행 물류비를 떠넘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롯데마트의 의견을 듣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롯데마트는 불공정 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롯데마트는 물류센터 운영을 일종의 대행하는 역할이고 물류센터로 전국 배송이 가능해진 혜택을 납품업체가 누리고 있는 만큼 비용 역시 일정 부분 부담하는 것이 맞는다는 겁니다. 전원회의 의결 전까지 공정위에 적극적으로 소명해 가겠습니다. 공정위는 롯데마트로부터 의견 회신을 받은 뒤 위법 여부와 과징금 규모 등을 결정할 전망입니다. 사상 최대 규모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이런 방식의 물류센터 운영이 보편화돼 있는 만큼 결과에 따라 유통업체 전반에도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사망자를 낸 고양 운수관 파열 사고는 배관 노후화 때문이라기보다는 시공 불량 탓이 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 일산 동부경찰서는 오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국가수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1991년 첫 배관 공사 당시 배관 일부가 용접 불량 상태로 붙어 있다가 오랜 시간 압력 등에 의해 분리되면서 사고가 났다는 회신을 국가수로부터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시공업체와 공사 책임자를 추적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입건된 9명과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상 공범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남북 도로 공동조사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면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부가 밝힌 내용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북측 지역 도로 공동조사와 관련해 국제사회 면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공동조사를 하려면 조사단 규모, 구체적인 추진 일정 등도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북측과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문제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특단의 대책을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공강우 등 새로운 방안을 연구하고 중국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협력 강화도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미세먼지 해결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부가 채택한 국정과제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려면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이나 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시도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인공강우, 고압 분사, 물 청소, 공기 필터 정화 또는 집진기 설치 등 새로운 방안들도 연구 개발하고 시행해서 경험을 축적하고 기술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국민 우려가 크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세먼지 조기 경보 체계 공동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두고 야4당이 일제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택시, 카풀업계는 진통 끝에 오늘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출범시켰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주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안에 대해서 각 당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을 53석 줄여 200석으로 하고 비례대표를 100석으로 늘리는 안인데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려 했다며 이번 안이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활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협상안은 우리 당이 줄곧 강조해왔던 국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선거제 개편의 원칙을 반영한 것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53개 지역구 의석을 줄일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야3당이 요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민주당이 받아들이면 한국당도 논의해 볼 수 있다고 공을 넘겼습니다. 나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대답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석패율 제도에 대해서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거대 양당을 모두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민주당에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상하게 왜곡했다고 비판했고 한국당에게는 조속히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도 열려 민주당 안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는데요. 특별한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했고 여야 각 당 사이에 신경전만 이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택시 카풀 갈등을 풀고자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출범했습니다.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오늘 오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택시업계, 카풀 업체가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출범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택시노조 4개 단체, 카카오 모빌리티 관계자 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상생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비중을 두고 있는 부분은 참석자마다 차이가 있어 보였습니다. 일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업자와 종사자, 노동자는 물론 이용자도 만족할 만한 합리적인 합의가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택시업계는 카풀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카카오 측은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를 위해 낡은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택시노조 측에서 택시 노동자의 분신과 관련해 김현미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분위기가 냉각되기도 했는데요. 김 장관은 이미 여러 번 죄송하다는 뜻을 밝혔다며 죄송한 마음은 여전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일시 업무정지 사태가 한 달을 넘긴 가운데 이번 주 연방 공무원 급여 지급이 또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계가 어려워진 공무원들이 전당포를 찾고 무료 급식소를 전전하는 가운데 서민 복지 차질도 우려된다고 합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도심에 마련된 무료 급식소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생계가 어려워진 연방 공무원과 가족들에게 음식과 커피가 제공됩니다. 한 달을 넘긴 셧다운이 그대로 이어지면 올해 두 번째 급여 지급일인 25일에도 수십만 명이 봉급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많은 공무원이 여기저기서 무료 음식을 구하고 전당포까지 찾고 있습니다. Put yourself in your shoes where imagine that you didn't get paid for a month. How would that affect you? That's the only thing I can say. Now I'm almost at the chance of losing everything. I've been at the pawn shop. I've pawned everything that I can imagine. 셧다운의 영향을 받는 공무원은 80만 명 정도인데 38만 명은 임시 해고 상태입니다. 나머지 42만 명은 필수 직군으로 분류돼 보수가 없어도 일을 해야 합니다. 서민 복지 분야의 차질도 우려됩니다. 성인 100만 명과 아동 250만 명에게 써야 하는 연방정부의 복지자금 고갈이 시작됐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식품 공급 제도인 푸드 스탬프는 다음 달까지만 운영 자금이 확보돼 있습니다. 안전과 직결되는 공항 검색 업무도 위험 수위에 도달했습니다. 교통안전청 직원들이 속속 휴가를 내면서 결근율이 평소의 3배가 넘습니다. 공원과 도서관 이용은 물론 결혼신고 등 대민 업무도 큰 차질을 빚고 있지만 셧다운 사태는 기약 없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지난주 폭설이 내린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근교의 한인교회 주차장에서 초등학교 6학년생인 한국계 여자 어린이가 눈 속에 터널을 파고 놀다가 무너진 눈더미에 파묻혀 숨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한국계인 12살 정모양과 9살 신모양이 어른들이 예배를 드리는 사이 주차장 한쪽에 쌓인 눈더미 속에서 놀다가 사고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눈 속에 파묻힌 상태에서 1시간 정도 지난 후에야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정양은 2시간여 만에 숨졌습니다. 지난해 멕시코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이 3만 3천여 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eg시코의 공공치안 집행사무국은 지난해 발생한 살인사건이 3만 3,341건으로 2017년 2만 8,866건보다 15.5%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평균 약 91건의 살인이 발생한 셈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7년 이후 가장 많습니다. 통계는 전체 살인사건 중 몇 건이 마약 카르텔과 연관됐는지 분류하고 있지 않지만 대다수 살인사건이 마약 카르텔 범죄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59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하는 축구대표팀이 오늘 밤 중동의 복병 바레인과 16강전을 치릅니다. 기성용 선수의 부상 이탈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우승 후보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두바이 현지에서 양시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전 완승의 기쁨도 잠시 축구대표팀은 중원사령관 기성용 부상 이탈이라는 악재를 안고 토너먼트 출발선에 섰습니다. 공수 조율은 물론 팀의 정신적인 버팀목 역할까지 했던 핵심 선수의 부재에다
2선 공격자원 이재성도 16강전 결장이 확정됐습니다. 벤투 감독과 함께 공식 기자회견에 나선 황의조는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승리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저희가 우승을 해야 하는 목표가 하나 더 생긴 것 같아요. 성경을 위해서 꼭 저희가 우승을 해서 꼭 성경에게 보답을 해드리고 싶어요. 16강전 상대는 우리보다 피파 랭킹이 60계단 낮은 바레인입니다. 역대 전적에서 10승 3무 2패로 앞서 있지만 아시안컵에서는 1승 2패로 오히려 열세입니다. 조별리그 3위로 16강행 열차에 탑승했지만 개최국 아랍에미리트와 비기는 등 얕잡아 볼 수 없는 중동의 복병입니다. 벤투 감독도 바레인의 역습이 빠르고 강하다며 섣부른 낙관론을 경계했습니다. Strong players, fast players, where we should be aware in order to control that moment of the game. 다행스럽게도 대표팀은 손흥민이 합류한 뒤 팀의 공격이 되살아났고 수비 조직력도 갈수록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기성용의 중도 하차가 위기의식을 불러 선수들이 더욱 결속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59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을 노리는 대표팀이 핵심 선수 공백 위기를 극복하고 토너먼트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할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한차대 전명규 교수, 빙상연맹의 부회장이었고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감독이었습니다. 젊은 빙상인연대는 빙상계의 가장 큰 문제로 전명규 교수의 제왕적 권력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제 폭로에서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언급했죠. 그리고 바로 3시간 뒤 전 교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반박 기자회견에서 나온 그의 주장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등 폭행 사건을 몰랐고 자신을 몰아내려는 세력이 있으며 조재범 전 코치의 사건도 이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가장 핵심 사안인 조재범 전 코치의 폭력과 성폭행에 대한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명규 교수는 제자의 폭행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조재범 코치가 석희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왔다는 것도 사실은 저는 몰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실제로 사람들이 네가 어떻게 몰랐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석희는 어려서부터 조재범 코치에게 배웠고 폭행 사실을 몰랐다는 전명규 교수. 하지만 대표팀 감독을 역임한 전 교수가 올림픽 메달을 향해 뛰는 선수의 훈련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을 모를 수 없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메달을 많이 땄어요. 그럼 그 다음날 보면 분명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코치가 어떻게 가르치고 하루하루의 컨디션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뭐 몸무게니 그 생활 습관까지 다 일일이 관리한다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메달, 그렇게 해야지 메달을 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 체대 들어가가지고 훈련하고 올림픽 앞두고 있는데 이 심석희 선수의 하루하루 훈련량, 이 신체의 변화 이걸 감독이 모르고 있었다? 전명규 교수가 모르고 있었다? 상상하기가 힘들죠. 전 교수의 두 번째 주장은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젊은 빙상인연대의 의도가 수상하다는 겁니다. 이들의 행동이 빙상 발전을 위한 게 아니라 권력 암투 속에 누군가 배후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젊은 연대가 하고 있는 그런 행위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정으로 진심으로 빙상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지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의구심이 들고요. 전 교수는 이어 기자들에게 젊은 빙상인연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취재를 해보라고 말합니다. 지금 불거지고 있는 문제가 마치 빙상계 내부에서 있었던 파벌 싸움의 연장이라는 느낌을 던지고 있습니다. 젊은 빙상인연대는 빙상계에는 오로지 전명규 파벌밖에 없었다며 이를 또 재반박합니다. 과거에는 예전에는 뭐 비한체대 한체대파라는 거 있었지만은 전명규 교수가 연맹을 장악을 하면서 한체대파 비한체대파 이런 의미의 파벌이 존재했다. 근데 지금은 그런 파벌은 없는데 그러면 전명규 교수가 그러면 한체대파를 밀었다는 겁니까? 말하자면?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파벌 싸움에는 크게 문제될 건
개인적으로는 빙상계에 팝으로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단일 계보, 바로 전명규 팝밖에 없었고요. 전 교수는 그러면서 조재범 전 코치가 선수들의 기량 향상을 이유로 전명규 교수에게 심한 욕설과 압박을 받았다며 쓴 옥중 편지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조 전 코치가 형을 줄이기 위해 거짓으로 자신을 공격했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여준형 젊은 빙상인연대 대표는 자신도 조교를 했기에 조재범 코치의 편지가 거짓으로 들리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전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태가 진실게임 양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본질은 진실 싸움이 아닌 빙상계 성폭력을 뿌리 뽑는 것이라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체육계의 성폭력 문제 근절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역대 최대 규모의 조사단을 꾸려 스포츠 선수들의 인권 실태를 조사합니다. 최영애 위원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조사 계획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회 산하에 스포츠 인권 특별조사단을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 공무원도 파견받아 구성하며 1년 동안 기획조사, 진정사건 조사 및 제도 개선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첫째, 빙상과 유도 등 최근 문제가 된 종목의 전수조사를 포함한 역대 최대 규모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만에 거국당을 밟은 세계적인 음악가 안익태 씨는 근본 대통령 각하의 제80회 탄신을 경축하기 위하여 우리 민족의 역사와 감정을 표현한 그의 작품 교향환상곡 한국을 지휘해서 이 대통령 탓에 선정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문화포장을 친히 수여하시고 우리나라 애국가를 작곡했을 뿐만 아니라 예술인으로서 조국의 영예를 해외에 선양한 빛나는 공덕과 우리나라 음악계에 유효한 공로를 방금 보신 영상은 1955년 4월 18일 청와대 전신인 경무대에서 안익태 선생이 해방된 조국에 귀국해 코리아 판타지를 연주한 장면 등입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들으셨겠지만 이승만 당시 대통령의 80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공연으로 보입니다. 그가 숱한 친일 행적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국을 대표하는 음악가이자 애국가 작곡가의 지위를 굳건히 지켜왔는지를 짐작해 해주는 영상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안익태 선생의 친일 행적을 입증하는 연구가 있었고 최근에는 2차 대전 시기 독일에서 음악 생활을 하며 친나치 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책이 출간돼 관심이 증폭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부각된 친나치 행적의 대부분은 이미 12년 전 한 학자에 의해 확인되고 책을 통해 공표됐던 내용들입니다. 2007년 안익태 선생의 친나치 행적을 세상에 알린 이경분 박사님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2007년에 발간하셨던 안익태 연구서 제목이 뭐였죠? 잃어버린 시간 1938년에서 1944년입니다. 1938년부터 44년 6년간의 안익태 선생의 행적을 추적한 연구서라고 볼 수 있죠. 네. 자, 이 시기 그러니까 독일에서 활동했던 그 시기에 안익태 선생의 대표작이 우리가 알고 있는 코리아 판타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곡명상으로는 가장 자주 연주된 곡은 에텐라쿠라는 일본 아악의 곡명입니다. 에텐라쿠요? 네. 네. 그럼 코리아 판타지가 그 시기에
독일이나 뭐 아니면 다른 유럽에서 연주됐다는 기록이 없나요? 연주된 기록은 있어요. 네. 1938년에 아일랜드에서 네. 그때는 안익태 선생이 아직 친일과 관련이 없었던 때인데 네. 그때 하셨고 또 1940년에 한 두세 번 네. 동유럽에서 했다는 기록이 최근에 또 음.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그러니까 독일에 완전히 정착한 이후에는 없죠. 코리아 판타지를 네. 연주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공명으로는 하지 않았죠. 네. 근데 그 1940년 4월 24일자 조선일보 신문 기사를 보면 네. 교황학적 환상곡 조선을 로마에서 연주한다. 이런 네. 예고 기사가 있더군요.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교황학적 환상곡 조선. 이게 코리아 판타지 맞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네. 이때의 레파토리는 확인이 안 되어 있고요. 네. 이것이 삼국 동맹 교류를 위한 네.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네. 그 교향 환상곡 조선을 연주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1940년 4월 30일에 연주한다고 돼 있었고요. 네. 장소가 로마고 말씀하신 삼국은 그때 이제 파시즘 국가인 그렇죠. 독일, 이태리, 일본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4월 29일이 사실은 쇼와 일왕의 생일인데 아. 이제 한국은 이미 4월 30일이고 유럽은 4월 29일이죠. 그러니까 그날에 일본 왕의 생일을 축하하는 공연이었을 수 있겠군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거기서 조선을 연주하진 않았을 것이다. 네, 아무래도 같은 곡이라도 이제 타이틀은 다른 곡을 했을 거라고 추측됩니다. 예, 그러면 조선일보의 오보였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네, 당시에 신문들이 굉장히 오보가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근거, 안익태 선생이 말씀하신 그 시기에 그 코리아 판타지를 연주했다라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이승만 대통령한테 헌정한 악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거기에 본인이 자필로 네. 몇 년도에 어디서 그 코리아 판타지를 연주했는지 그 코리아 판타지 악보에다 적었다는 거죠. 네.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기에 보면은 각 연도별로 뭐 부크레슈티도 있고 빈, 바르셀로나, 또 베를린 필하모니, 쥐리히 등등, 그러니까 베를린과 쥐리히 등에서도 코리아 판타지를 연주를 했다. 이렇게 적어서 이승만 전 대통령에게 일종의 이제 선물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그러니까 안익태 연구를 하다 보면 네. 연도하고 뭐 명칭하고 이게 굉장히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안익태 스스로 자필 저런 문서들도 고지고대로 믿어서는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 1943년 8월 저기 베를린 필하모니에서 연주한 것도 네. 이때는 안익태 만주국 축전곡하고 예. 에텐나쿠가 연주되었지 네. 코리아 판타지는 적이 없습니다. 지금 1943년 저 베를린 필하모니를 지휘한 거는 안익태 선생이 아주 대표적인 이력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저 당시에 뭐 팸플렛이라든가 저 베를린 연주하는 홍보 책자 이런 것은 있습니다. 없나요? 네, 팸플렛이 있는데 거기에는 에텐나쿠하고 만주국 축전곡이 연주가 되었고 네. 코리아 판타지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안 들어있어요, 아예. 네. 지금 나오는 것이 그 당시에 레파토리를 정리해 놓은 과거 자료인 모양이죠. 그러니까 안익태 선생이 1942년부터 43년까지 연주했던 곡목들을 안익태 선수의 안익태 그 지휘자의 뭐라고 할까 기획사에서 네, 그렇죠. 기획사에서 만든 자료죠. 그렇죠. 거기에 판타지 에텐라쿠는 있어도 없네요. 코리아 네, 판타지는. 그렇죠. 네. 그럼 저 에텐라쿠는 어떤 노래입니까? 네, 에텐나쿠는 원래 그 일본의 예. 전통 악에서 온 겁니다. 악에서. 네. 네. 그러니까 2600년이나 지속되는 예.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그런 음악이거든요. 네. 에텐나쿠를 한자로 하면은 월천악이 돼요. 월천악. 하늘을 넘어서 네. 왔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에텐나쿠라는 그 선녀를 예. 안익태 선생은 차용해서 자신의 작품을 쓰고 일본 작곡가도 고노에라는 사람도 에텐나쿠를 또 작곡하였습니다. 고노에요. 네. 네. 그래서- 고노에는 안익태 선생보다 앞선 분인가요? 시대적으로? 그렇죠. 조금 연세가 높은데요. 1898년에 네. 출생하신 걸로 알고 있고 일본 총리의 고노에 푸비마로의 막내 동생입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조금 전 앞에서 봤던 그 팸플릿에 보면 네. 그
기획사에서 만든 그 안익태 선생의 연주곡들 거기 보면은 일본 축전곡이라는 곡목이 나오고요. 거기 네. 작곡자가 슈트라우스라고 돼 있는데 네. 그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를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분은 안익태 선생의 스승 아닙니까? 네, 스승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분이 일본 축전곡을 작곡했습니다. 작곡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일본과 가까웠던 분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는 환기 2600년이라고 해서 일본에서 세계적인 작곡가들에게 위촉을 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그 곡이 일본 축전곡이라는 작품을 쓰셨는데 슈트라우스는 저 곡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쓰기 싫은 곡을 썼고 그리고 곡도 별로라고 생각을 하셨죠. 지금 슈트라우스가 독일 일본 대사에게 네. 그 곡을 이제 만들어서 네. 악보체로 이제 전달하는 네, 장면인 네, 거죠. 네. 네. 그리고 그 안익태 선생의 또 다른 대표작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 강천성악이라는 곡이 있어요. 네. 강천성악 이건 어떤 노래입니까? 그것도 한자로 하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곡인데 그것이 바로 에텐나쿠의 그 한국 이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전쟁 시기까지 45년 네. 이전에는 에텐나쿠만 나오고요. 네. 45년이 되면 에텐나쿠는 사라지고 강천성악만 나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선율도 그 에텐나쿠 일본의 에텐나쿠 선율 주선율이 똑같기 때문에 네. 아마도 그 해방 이후에 네. 에텐나쿠를 한국말로 번역해서 강천성악으로 하신 것이 아닐까. 근데 악보는 에텐나쿠 네. 악보가 없기 때문에 확신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자주 연주한 그러니까 1940년 이후 독일에서 여러 차례 연주가 됐고 대표적인 레퍼토리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에텐라쿠가 악보가 존재하지 네, 않아요?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강천성악 악보는 존재한다는 있습니다. 거죠? 예, 예. 근데 지금 교수님, 박사님 생각은 강천성악이 에텐라쿠일 가능성이 있다? 네, 그거는 뭐 우리 음악학계에서 네. 대체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천성악에 대해서 그냥 일본 그런 악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곡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선율만 그렇고 다른 거는 서양 음악적인 문법으로 예. 만들었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선율을 차용해 온 거죠. 네. 그런 문제가 없는데 굳이 뭐 이름을 바꿀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 에텐나쿠라는 그 이름이 일본적이기 때문에 네. 네, 조금 조심을 하신 거겠죠. 그러면 강천성악은 일본 악을 딴 노래다, 곡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던가요? 아니, 이제 해방 이후에는 네. 안익태 선생님께서는 세종대왕 시기에 네. 음악을 이제 만드는 것이다라고 아. 하면서 강천성악이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만약에 에텐라쿠가 강천성악이라면 네. 이름만 바꾼 게 아니라 그 근거 자체를 왜곡한 게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에텐나쿠 악보가 있으면 네.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 뭐가 달라졌는지 네. 확신할 수 있는데 현재 상태로는 그냥 가설에 네, 가설로 네, 머물 근데 수밖에 없습니다. 신빙성이 굉장히 큰 가설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에텐라쿠는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일본의 전통 음악 악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고 1942년, 43년 집중적으로 연주를 하셨고 네. 그런데 그 악보는 사라졌고 네. 해방 이후에 강천성악이라는 곡을 대표곡으로 연주를 하셨는데 그 강천성악은 세종대왕 때 음악을 따온 것이다라고 안익태 선생이 직접 주장을 하시고 그런데 에텐라쿠에서 차용하고 있는 일본 악의 그 주선율이 강천성악에 그대로 있다. 네. 아. 자 그리고 앞서 본 그 레퍼토리에 보면은 만주국 축전곡이라는 곡이 나옵니다. 네. 이거는 안 선생이 직접 작곡한 거죠? 그렇죠. 이미 공개돼 있는 것이고요. 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 뭐 만주국을 이렇게 일본국에 우리는 괴뢰국으로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주국을 위해서 노래를 만든 거네요. 그렇죠. 거기에 합창이 들어가는데요. 네. 그게 이제 만주국 공사관의 참사인 에하라 네. 고이치라는 사람이 독일어로 가사를 만드는데 그 내용은 만주국과 일본이 서로 이제 탯줄처럼 이어져 있고 또 삼국 동맹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삼국 동맹으로 연대하고 있다, 연결되어 있다 이런 삼국 동맹을 위한 약간 선전적인 네.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일본, 이태리, 독일이 삼국동맹이죠. 삼국동맹이고 네. 만주국은 일본과 심장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러니 그런 가사에 곡을 쓰셨다고요? 네. 네. 안익태 선생이 그 만주국 축전곡을 작곡을 했다던가 아니면은 공연을 했다는 기록은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습니다. 7분짜리 영상이 있어서 거기에 합창 일부가 네. 또 들어 있고요. 네. 그 분위기도
네, 잘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성공한 연주회인 것 같아요. 네, 그 만주국 축전곡이라는 게 그 안 선생의 대표적인 공연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43년의 베를린 필하모니. 그것이 아니고 그때는 요거는 아닌가요? 42년 네. 만주국 10주년, 건국 네. 10주년 기념회로 네. 연주 지휘를 하셨고 43년은 따로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를 직접 지휘를 하신 거예요. 거기서도 만주국 축전곡이 네, 또 연주됐나요? 했죠. 네, 네. 여러 차례 여러 차례 공연을 한 했습니다. 거네요. 예, 비인에도 했고요. 뭐 슈트라우스처럼 요청이 와서 억지로 곡을 만들어서 일본에 준 게 아니라 아닉테 선생은 본인의 이제 주된 활동의 일환으로 만주국 축전곡을 작곡하고 연주했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자, 조금 전에 에하라라는 사람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네. 독일에 주재하던 만주국의 그 공무원이었던 겁니까? 네, 공사관의 참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2인자였던 셈이에요. 그렇죠. 2인자고 일본인입니다. 네. 근데 이분이 그 최근에 예. 독일의 음악 한국 학자 프랑크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거기에 에하라가 제독 일본의 정보원 총책이라는 그런 이제 비밀 문서를 발견해가지고 네, 발표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에하라와 아닉테 선생과의 연결고리도 나옵니까? 그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요. 예. 아직 아닉테 선생이 에하라 정본인지는 알 수 없는데 네. 이혜영 교수의 그 주장에 따르면 아닉테가 에하라 집에 2년 동안 기거했기 때문에 네. 이거는 틀림없이 아닉테가 뭔가 정보 관련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시는데요. 네. 확실히 두 사람의 기브 테이크가 있긴 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맞는데 저는 오히려 아닉테가 에하라에게 이제 제시할 큰 카드가 있었지 않았을까. 뭐가 있겠습니까? 큰 카드 그거는 바로 만주국 10주년 건국 그 행사를 굉장히 도와주는데 아닉테가 적극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뭐냐 하면 리히아르트 슈트라우스를 거기다가 이제 관여를 시키는 건데 아닉테 선생이 리히아르트 슈트라우스와 관계가 있으니까 이제 여기 에하라에게 소개를 해주고 또 전체 이 곡도 아닉테 선생이 만든 곡을 리히아르트 슈트라우스께서 좀 손봐주시고 뭐 모든 것에서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큰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던 것. 이것이 아닉테 선생이 에하라에게 줄 수 있었고 에하라가 또 아닉테 선생을 도울 수 있는. 그런데 연결고리였다. 네, 근데 아닉테 선생을 첩본이라 보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첩본이 둘이 같은 집에 사는 거는 사실 좀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첩본일 경우는 서로가 몰라야 되고 그 다른 첩본 한 300명이 유럽에 있었는데 독일에서 박영인이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두 사람이 같이 사는 걸 보면은 그 정체가 서로 알게 되면 곤란할 것이고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것은 또 친나치라고 보기도 힘들고 만약에 아닉테 선생이 만약에 에하라의 첩본이었다면 독일 사람들을 이제 정보를 얻어서 에하라에게 주기 때문에 친나치가 아니라 이거는 친일인 거죠. 예, 친일인 거죠. 친일 확실한 거죠. 만약에 첩본이었다면.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모호한 부분이니까 그렇죠. 그건 그건 이제 더 연구가 있어야 하는 거고요. 문제는 에하라라는 제독 만주국 참사가 아닉테 선생과 관계가 있었고 그 관계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팩트만 말씀을 드리자면 만주국 10주년을 기념하는 그 축전곡을 만드는데 그 아닉테 선생이 작곡을 했고요. 작사는 에하라가 했고 그리고 또 그 당시 거물 음악가였던 슈트라우스가 그 일을 도와주는데 아닉테 선생이 역할을 했다. 이 정도까지 확인이 되는 거죠. 그 아닉테 선생이 그 독일의 제국음악협회 회원이었다고 그래요. 네. 그것도 확인된 사실입니까? 네, 그것도 제가 이제 발굴을 했는데 그게 이제 출생이 평양이 아니고 동경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이 회원증입니다. 그렇죠? 에키타이 안, 그러니까 아닉테 선생 일본 이름이죠. 그렇죠. 이름이 선명하고 또 동경 일본 출생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붉은색 박스를 쳐놓은 곳은 게슈타포의 그 비밀 경찰 조직 게슈타포의 관인이 찍힌 부분인데. 정치적 관점에서 흠결이 될 만한 보고가 없다 이렇게 돼 있는 내용이네요. 정치적 하자가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가 여권 발급을 할 때 절차가 있고 관의 도장이 필요하듯이 이것도 제국음악협회 회원이 되려면 도장이 필요한데요.
제 생각에는 이 도장을 그렇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만약에 게슈타포가 이것을 제대로 아니테 뒷조사를 하고 정치적으로 신문을 했다면 이게 게슈타포는 굉장히 허술한 정보기관이죠. 예, 도쿄 출신이 아닌데 네. 그것도 그냥 두고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있을 네. 8월에 있을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지휘 네. 그것을 위해서 이 등록증이 필요했던 것이 아닐까. 독일에서 공적인 기관을 연주를 하려면 예. 반드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경우이니까 네. 일본 대사관에서 오히려 이제 아니테 선생의 모든 거를 보증해주고 게슈타포 여기 제국음악협회에서 그냥 도장을 찍은 것이 아닐까. 예, 거기 이런 초대 생각합니다. 총재가 그 슈트라우스였기 때문에 슈트라우스죠. 이렇게 도움을 줬을 수도 있겠네요. 아니요, 그때는 서로 몰랐고요. 리히아르트 스트라우스도 1933년부터 35년까지만 해요. 그리고 최근에 밝혀진 문서에 따르면 그 게벨스가 리히아르트 스트라우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임명을 했다라는 그런 문서가 발견이 됐어요. 슈트라우스 입장에서는 뭐 친나치 이런 게 좀 억울할 수 있겠네요. 네, 좀 그런 측면이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독일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면서 코리아 판타지가 아니라 그 만주 축전곡이라든가 그다음에 에텐라쿠 일본 아악에 기초한 그런 음악을 연주했다까지가 이제 아닉테 선생과 관련된 독일 활동의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한국에 돌아오잖아요. 네. 1955년에 처음 한국에 왔을 텐데 그때부터 이제 이른바 이제 아닉테 전설이 막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이승만 당시 대통령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사이였습니까? 네, 그 관계는 이번에 이혜영 선생님께서 그 편지 교환을 잘 이제 발굴하셔서 잘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혜영 선생 교수님이 최근에 이 관련 책을 내신 분이에요. 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승만에게 아니테 선생이 편지를 썼다는 거, 이제 80년 생신에 지휘를 했다는 그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편지가 소개되어서 굉장히 이제 앞으로 더 연구가 진행될 것 같은데 아니테가 이렇게 애국자가 된 거는 꼭 이승만 대통령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에서 애국가를 작곡하실 때는 분명히 애국자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아니테 선생을 아는 모든 사람은 애국자를 알고 있었다는 것. 두 번째로는 상해 임시정부에서 김구 선생이 이제 한국을 돌아오실 때 그 전에 1945년 11월에 애국가 수첩 같은 거 비슷한 걸 만드는데 거기에도 아니테 작곡이라고 해서 이제 상해 정부가 아니테를 보증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또 41년에 이미 상해 임시정부는 이 아니테 애국가를 부르기 시작했고 이제 널리 퍼지기 시작했던 것도 있죠.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김경래 선생님이 쓰신 1960년대에 아니테 영광과 슬픔 아니테 영광과 슬픔 코리아 판타지라는 책이 1966년에 나옵니다. 거기에 아니테 선생이 미화되는 그런 그래서 그 신화가 굳어지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다양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또 앞으로 더 깊은 연구가 진행돼야 될 부분이라는 점을 오늘 뭐 짧은 인터뷰였지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계의 상속세 인하 요구가 일부 과장된 분석에 근거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 지난주 이 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상속세 때문에 회사를 포기하는 이른바 눈물의 상속 포기 사례가 있다는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의 주장이 과연 사실인지 따져봅니다. 결론은 사실상 가짜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은 그걸 다시 받아쓰고 있었습니다. YTN의 뉴스 바로보기 프로젝트 Y파일, 오늘은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많은 기업인들이 우려하고 있는 과도한 상속세 문제도 조속히 개선돼야 합니다. 상속세를 내려야 한다. 반복되는 재계의 주장입니다. 근거 가운데 하나는 눈물의 경영권 매각 사례. 가업을 물려받아 잘 키우고 싶은데 상속세가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지분을 팔고 경영권을 잃은 사례로 9개 기업을 제시합니다. 실제로 그럴까요? 밀폐용기 국내 점유율 1위 락앤락. 창업주 김준일 전 회장은 2017년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았습니다. 상속세 부담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경총의 설명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김 전 회장 측은 세계적인 생활 문화 기업으로 키우기 위해 투자 여력 있는 새로운 대주주를 찾기 위해서였다며 상속세와는 전혀 관계없다고 밝혔습니다. 상속세와 연관시키는 것에 대한 불쾌감도 내비쳤습니다. 화장품 브랜드 미샤로 유명한 에이블 CNC. 경총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서영필 전 회장이 회사를 팔았다고 했는데 서 전 회장은 50대 중반으로 아직 상속을 생각할 나이는 아닙니다. 연세가 아직도 환갑이 안 되셨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자제분들한테 회사를 상속해 주시거나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말을 항상 하시던 말씀이어가지고 어떻게 그런 추측을 했는지. 다른 사례도 보겠습니다. 손톱깎이로 유명한 37. 상속세 마련을 위해 펀드에 매각한 것은 맞지만 창업주 일가는 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1년 뒤에는 팔았던 지분을 모두 다시 사들여서 다시 대주주가 됐죠. 가구업체의 까사미아, 이케아의 국내 진출 등에 따른 경영 악화로 대기업에 인수된 것이지 상속세와는 무관합니다. 요진 건설산업,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이 사망한 뒤 유족 지분이 국내 사모펀드로 넘어간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경영권은 줄곧 또 다른 창업자가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상속세 때문에 회사를 판 게 아니거나 창업주가 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도 마치 상속세 내느라 경영권을 포기한 것처럼 왜곡된 겁니다. 경총 주장에 비교적 부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원인은 복합적이어서 경영권 매각 이유를 상속세 하나로 몰아가기는 어렵고 공기업 성격의 기업이 인수해 경영이 안정되면서 부정적으로만 보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총이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경영권 매각 사례로 뭉뚱그려 단정한 이유, 일부 경제지 중심으로 생산된 기사를 확인 없이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뭐 직접 확인하지는 않으신 거죠? 그렇죠. 확인도 어렵고 이러니까 언론 기사로 그냥 언론 기사에서 출처한 걸로 해서 저희가 밑에 각주를 달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초적인 사실 확인도 안 된 사실상의 오보를 입맛에 맞는다는 이유로 아무런 검증 없이 공식 보고서에 넣은 경총. 재계를 대표하는 공신력 있는 단체가 낸 자료라며 일부 언론이 그걸 다시 받아쓰면서 사실상의 가짜뉴스는 상속세 인하 주장의 핵심 근거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YTN 주관석입니다. 상속세가 재계 주장대로 세계 최고 수준인 건지 아니면 부의 대물림이 세계 최고 수준인지 일단 경총이 내세운 사례들을 취재한 고한석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문제가 된 그 경총 보고서 네. 어떤 겁니까? 지난해 10월에 나온 보고서입니다. 지금 예. 보고 계신 이 들고 보고서인데요. 오셨군요. 네. 국제 비교를 통해 본 우리나라 상속 증여세제 네. 현황 및 개선 방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나라 상속세가 너무 높고 과세 방법도 합리적이지 못해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 뭐 이런 예.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핵심 근거로 네. 과도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창업주 일가가 회사를 매각한 사례들을 제시합니다. 네. 그 어떤 이론적인 분석보다 이런 사례들을 제시하는 게 설득력이 높다는 판단 때문이었겠죠. 예. 근데 취재를 해보니까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 보고서에 담겨 있는 사례들 네. 하나하나 다 짚어보신 거잖아요. 네. 자, 37부터 보죠. 보고서에는 뭐라고 적었습니까? 네, 37은 손톱깎이로 유명한 강소기업이죠. 경총 보고서에는 150억 원 상속세가 발생. 네. 유족들은 돈을 마련하지 못해 지분 전량을 중해홀딩스에 매각, 이후 적자 기업으로 전락, 딱 이렇게만 표현을 합니다. 창업주 일가가 상속세 때문에 회사에서 손을 떼니까 회사가 망가졌다, 이렇게 읽히지 않습니까? 예, 딱 그 얘기인데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네, 2008년에 창업주인 고 김영규 전 회장이 별세를 하자 유족들이 지분 전량을 중해홀딩스에 매각한 것은 맞습니다. 예. 그 이유 역시 상속세 마련을 위한 현금 확보 차원이었고요. 그러나 지분만 중해홀딩스에 넘겼을 뿐이고 경영권은 창업주 일가가 그대로 가졌습니다. 더구나 이 창업주 일가는 1년 뒤에 돈을 모아서 다시 지분을 회복하거든요. 그래서 예. 다시 대주주 지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경총은 보고서에 이 내용을 쏙 빼놓습니다. 그러니까 지분은 넘겼던 게 맞고요. 네, 네. 근데 이제 경영은 계속 경영권을 유지했고 네. 나중에 지분을 다시 회복하고 네.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럼 적자가 생긴 거는 맞습니까? 네, 한때 적자를 기록한 것은 맞지만 네. 적자를 기록한 이유를 따져보면 지분 구조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 37을 취재해 보니까 37 예. 관계자는
그 중국에서 대량으로 복제품이 만들어졌고 또 경쟁 업체들의 기술력도 나날이 향상이 돼서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 그래서 경영난이 심해졌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기술 개발에 힘써서 고품질 제품으로 승부를 걸고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여전히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의 3세븐 재무제표를 보면 모두 흑자를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경영난을 뚫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강소기업을 창업주가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을 매각을 해서 적자 기업으로 전락했다. 이렇게 경총이 매도한 셈이 되는 겁니다. 뭐 해당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네. 불쾌하겠습니다. 네네. 그래도 3세븐은 뭐 상속세 때문에 지분을 뭐 한때나마 판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례는 어떻습니까? 그 창업주에게 기업은 자식과도 같을 겁니다. 그만큼 책임감도 크고요. 그리고 기업의 영속성, 기업이 계속 나가야 한다는 바람 또한 간절할 겁니다. 그런데도 창업주가 기업을 파는 이유 중에 하나는 더 큰 대주주, 그러니까 투자 여력이 있고 재무 구조도 탄탄한 대주주를 만나서 회사가 더 커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 때문이기도 할 회사가 겁니다. 더 잘 되라. 그렇죠. 근데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밀폐 용기 제조기업 라겐락의 라겐락의 창업주 김준일 회장은 YTN에 직접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내용인데요. 세계적 생활 문화 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 자수성가형 1인 기업보다 비전과 투자 여력을 가진 새로운 대주주를 찾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했고 상속세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총이 상속세와 연관시키는 것에 대한 강한 불쾌감도 내비쳤고요. 또 이 밖에도 그 화장품 미샤로 유명한 에이블 CNC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 회사도 취재를 해보니까 창업주인 서영필 전 회장은 아직 50대 중반밖에 안 돼서 상속을 생각할 나이는 아니고요. 그리고 평소에 회사 사람들에게 이세승계는 없다 이렇게 공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에이블C의 관계자는 경총이 끼워 맞추기를 한 거다 하면서 강한 불쾌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례들도 다 비슷한 것 같고요. 경총 주장에 혹시 부합하는 사례는 없었습니까? 네, 일부 있습니다. 한때 콘돔 판매 세계 1위를 기록했던 유니더스와 종자 개발 기업 농우바이오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니더스 관계자는 원자재인 라텍스 가격 인상과 중국 수출 감소 같은 경영난이 없었다면 창업주 일가는 상속세를 낼 여력이 있었고 또 계속 경영을 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향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네요. 그런 거죠. 창업주 일가가 회사를 팔았지만 물론 큰 이유는 상속세 때문이지만 무조건 상속세 하나로 원인을 단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또 농우바이오 사례도 있는데요. 그 1,200억 원에 이르는 상속세가 발생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농협 경제지주가 인수를 했거든요. 창업주 입장에서는 아쉬울 테지만 비교적 탄탄한 대주주를 만나서 회사 경영이 안정되고 또 우리 농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속세 때문에 물론 이제 지분을 팔아야 되면 속상할 수도 있고 그걸 뭐 대부분의 기업가들이 원치 않지만 그 상속세로 인해서 주인이 바뀐다고 해서 회사에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그렇죠. 그런 사례들을 다 끌어모아서 경총이 보고서에다가 이른바 눈물의 상속 포기 사례로 늘어났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런 그 경총의 보고서가 나왔으면 이제 인용했을 법도 해요. 언론에서. 뭐 그냥 받아 썼던가요? 그렇죠. 이제 사실 경총도 기존 경제지 중심으로 나온 언론 기사를 보고 아무런 확인 없이 그대로 보고서에 실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난해 10월에 경총이 언론 기사를 받아서 이 보고서를 내니까 중앙일간지나 종합편성 채널 같은 언론들이 이 경총의 공신력 있는 경총이라는 기관이 발표한 자료라면서 그대로 눈물의 경영권 매각 사례를 인용해서 보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서클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 매체에서 특히 경제 매체에서 그런 사례들을 보도하고 그걸 모아서 경청이 보고서를 만들고 그럼 또 더 많은 언론사가 공신력이 있는 보고서가 나왔다 해서 그걸 또 인용 보도하고 그렇죠. 사실상의 가짜 뉴스가 경총의 인증을 받아서 다시 확대 재생산되는 뭐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자, 이거 본질적인 얘기 한 가지 더 여쭤보죠. 뭐 세금은 어떤 식으로든 부담이 돼요. 기업에는 특히 더 그럴 것이고. 근데 재계에서는 우리나라 상속세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세계 최고라는 주장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그 우리나라 명목 최고 세율은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입니다. 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우리입니다. 명목세율은 그렇다. 예, 명목세율로 따지면 선진국 가운데 2위, 꽤 높다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런데 세제에는 각종 공제 혜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적용하면 실제 실효세율은 17%대로 내려가고 상속세를 내는 사람의 비율도 상속세 납부 대상자의 3%에 불과합니다. 예. 가장 좋은 거는 이 실효세율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는 걸 텐데 네. 그 각국의 그 세제가 워낙에 복잡해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고요. 네. 그리고 이런 분석을 한 자료도 아직까지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뭐 명목세율 그것도 최고 명목세율을 가지고 세계 최고라고 하는 주장 자체는 네. 굉장히 무리하군요. 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화를 왜 하는데요? 농산물 불매운동하고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왜 우는데? 이 자리에 와서 왜 울어? 왜 울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원 사퇴하세요. 그 와중에 선출이 우리랑 서로 뽑아가지고 박정철 의원님. 나랑 그렇습니다. 재명된 양반이 무슨 짓을 합니까? 박수! 박수! 아십니까? 의지에 감당을 하고 있어요. 노실 의원, 나랑 사퇴하세요. 예청을 모두가 만든 권동희 의원 사퇴하세요. 모두가 의원 사퇴하세요. 사퇴하세요. 왜 그렇게 뻔뻔스러워요? 사퇴하세요. 가시기 무섭지 않습니까? 정치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당신들이 맡기면 예천이 죽어요. 제의안에 따라 각종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신양순 의원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자마자 사퇴하라. 이상 계속 부장이 돼서 뭐 할래? 사퇴하세요. 동료 의원 여러분, 사퇴하세요.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감사할 일입니까? 성의 대표로 감사합니다. 진정한 사퇴하세요. 거듭나야 하는 막중한 가치를 사퇴하세요. 사퇴해야 하는 거지. 앞서준 거 읽지 말고 사퇴하자고요. 제게 부의장의 수임을 맡겨주신 의원 여러분의 뜻을 되새겨 이런 사퇴의 원활한 수습은 물론 소통하고 단합하는 예측 공동회를 통해 대표부터 권유성 의원의 공의원으로 동의원입니까? 공의원입니까? 예천군의회를 바라보는 어떠한 사죄라도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사퇴하면 요구합니다. 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도 수고 한 개도 안 했다. 국민들에게 실망을 드린 점 100배 사죄하고 반성해도 모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경찰이 황창규 KT 회장 관련 사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황 회장은 1년 넘게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네, 그동안 KT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황 회장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오늘 더 사건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사회부 김대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황창규 회장 어떤 인물인지부터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황해 법칙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예. 많은 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익숙한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반도체 집적도는 1년에 2배씩 늘어난다 이런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자면 예전보다 반도체 발전 속도가 더 빨라졌다 이런 이제 의미로 쓰이는 그런 말인데 이 법칙을 만든 사람이 바로 황창규 KT 회장입니다. 삼성전자 있을 때.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재직 당시에 만든 말이고요. 그런데 이제 KT 회장에는 2014년도에 취임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KT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잇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뭐 KT 아현지사에서 화재가 일어나서 논란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 딸의 KT 특혜 채용 의혹이 또 일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오늘 전해드릴 사건이죠. 그 KT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했다. 예. 뭐 이런 혐의로 이제 경찰 수사를 받아왔는데 황창규 회장을 포함해서 임원 7명이 검찰에 송치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비자금을 만들어서 국회의원들한테 후원을 했다 이건데 조금 전에 황해 법칙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반도체에만 적용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의 연봉도 황해 법칙이 적용된 게 아닌가. 최근에 연봉 논란도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2014년도에 취임할 당시에 연봉은 5억 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다음 해 12억 원, 그리고 2016년도에는 24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예. 국회에서 이 문제가 지적이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KT 직원들의 그 임금 상승률, 네. 평균 임금 상승률은 4%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황 회장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배씩 연봉이 올랐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이 황 회장 임금 2배씩 올리는 게 황해 법칙이냐? 예, 이런 식의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수사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경찰이 1년 넘게 수사를 했다고 저희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는데 네. 어떤 사건인가요? 네, KT 측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건넸다 이런 사건입니다. 네. 경찰은 이 같은 혐의로 황창규 회장 등 전현직 임원 7명을 재판에 넘겨달라면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2014년부터 4년 동안 19대 그리고 20대 국회의원 99명에게 회사 돈 4억 3천여만 원을 쪼개기 후원했다는 겁니다. 예. 99명이요? 예, 참 그렇습니다. 많이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뭐 그 출마자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근데 예. 여기서 지금 쪼개기 후원이라는 말을 제가 썼는데 이게 좀 무슨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 현행법에서는 법인이나 단체의 돈으로 정치 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피하기 위해서 이 회사 돈을 임직원들의 명의로 쪼개서 그 1인당 그 후원할 수 있는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한도 내에서 의원실에 후원 계좌로 보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누군가에게 후원을 하고 예. 싶은데 네. 제 이름과 또 김 기자 명의로 쪼개가지고 그렇죠. 해서 이 후원금을 키우는 거죠. 왜냐하면 할 수 있는 한도가 있으니까. 예, 그 만약에 법인이다 그러면 네. 법인은 아예 아예 안 정치 되는 자금을 이제 주는 게 금지되어 있으니까 이 회사 돈을 개인의 명의로 쪼개서 이제 네. 후원을 했다 이런 혐의입니다. 예. 그래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그리고 회사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 해가지고 횡령,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일단 돈을 만들어서 회사 돈을 이제 어떤 식으로든 모아가지고 후원을 하더라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회사 돈이면은 근거가 남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쓰인 방법이 상품권 깡이다 이렇게 또 경찰이 표현을 했는데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KT가 상품권을 산 뒤에 이거를 예. 또 되판 겁니다. 네. 되팔아서 현금을 그러면 받았겠죠. 네. 그래서 이걸 비자금으로 조성해서 이 돈을 국회의원들의 후원 계좌로 입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네. 얘기하면 뭐 홍보 활동 등을 위해서 상품권이 필요하다. 예. 뭐 그러면 근거를 남기고 회사 돈으로 상품권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렇게 산 상품권을 다시 되팔아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거를 불법 정치자금으로 썼다. 예. 이런 혐의입니다. 상품권을 산 거는 근거가 있어요. 예, 회사의 뭐 그렇습니다. 마케팅 뭐 어떤 용도 등으로 네네. 구매를 했다가 이거를 그러면 상품권을 산 업자한테 다시 판 겁니까? 아니면은 시장에다가 일종의 깡으로 그냥 유통시키고 되팔고 돈을 확보를 한 네네. 겁니까? 그 상품권을 판매한 업자에게 다시 되팔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일정 수수료를 그 업자가 또 챙기기도 했고요. 예. 업자 좋고 또
여기 비자금도 만들어지고. 예, 뭐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얼마 정도의 비자금이 만들어졌습니까? 이런 방식을 통해서 경찰은 11억 5천만 원 정도의 비자금이 조성된 것으로 네. 그렇게 수사를 했고요.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4억 3천여만 원 정도를 네. 정치자금으로 불법 정치자금으로 쓴 것으로 그렇게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예, 이 후원금을 받은 정치인이 아까 99명에 이른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여야 좀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진 건가요? 아니면 특정 정당에 편중이 돼 있던 건가요? 지금 19대, 20대 국회의원과 또 국회의원 후보자 등 99명에게 후원금을 건넨 건데 이게 뭐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1,400만 원까지 건넸다고 합니다. 예. 그 특정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에게 후원금이 몰렸다기보다는 이 의원이 어느 상임위에 속해 있느냐, 그리고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 조사 결과를 보면 당시에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이 후원금이 집중이 됐다고 하고요. 네, 미방위.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방위 같은 경우에는 KT가 연관된 법안들을 다루는 상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후원의 상당수를 차지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미방위 소속 국회의원들한테 후원금이 집중됐다면 그런 용도라면 말이에요. 뭐 상임위 위원장이나 여야 간사나 이분들한테는 후원금 액수가 더 컸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상임위원회 간사나 그리고 상임위원장을 맡은 경우에는 후원금이 더 건네진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그렇게 그랬군요. 나타났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했던 게 바로 시점인데요. 네. 지금 2014년부터 4년 동안 이 불법 정치 자금을 건넸다고 이제 경찰이 혐의를 적용했는데 그 중에서도 경찰이 주목해서 봤던 부분이 바로 2016년 하반기입니다. 이때가 20대 국회가 새로 시작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때쯤부터 해서 고위 임원들의 이제 명의까지 동원이 돼서 후원금이 전달됐다. 경찰은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20대 국회가 개원을 해서 이제 막 이제 원이 구성된 시점이네요. 2016년도 하반기면.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거 그 후원금 내는데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있을 거고 이 일을 총괄적으로 기획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지시한 사람도 있을 거고 핵심은 황창규 회장이 여기 어떻게 연루가 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경찰 같은 경우에는 황창규 회장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한 상황인데 일단 KT 측에서는 대관 업무, 그러니까 그 국회를 상대하는 그 부서에서 주도했다. 알아서 한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부 임원들의 주장은 다릅니다. 황창규 회장에게도 보고했다, 이런 진술이 있었다고 경찰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 같은 경우에는 황 회장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의 쪼개기 후원에 대해서 알고 있었거나 아니면 지시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황창규 회장은 본인은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그리고 이런 쪼개기 방식의 후원에 대해서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은 이후의 수사는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나요? 예, 일단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로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이어가게 될 텐데요. 이 특수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뭐 인지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정치인들과 관련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좀 대형 경제 이슈 관련된 그런 수사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그 특수부 같은 경우에는 주요 부패 수사를 하는 곳이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검찰에서는 그동안 그 경찰이 2차례에 걸쳐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전부 다 반려를 했습니다.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이유였고 그리고 돈을 받았다는 그 국회의원실 그 관계자들도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유로 이제 구속영장 신청한 걸 반려를 했었는데 아예 청구를 안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이번에 그 돈을 받았다는 국회의원실의 뭐 회계 담당자 같은 그 관계자들을 전수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까지 지금 검찰에 같이 넘긴 상황이고요. 근데 다만 그 국회의원실에서는 이게 KT의 돈인지 몰랐다, 회사 돈인지 몰랐고 그냥 개개인이 후원금을 보낸 것인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래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원실 같은 경우는 입건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조사 결과를 포함해서 모두 검찰에 송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에서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뭐 자잘한 후원금이면 몰라도 뭉칫돈이 들어온 것을 몰랐다는 얘기가 뭐 언뜻
납득은 안 됩니다. 네, 뭐 아마 개개인 이름으로 갔다 보니까 네. 뭐 100만 원 단위가 또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몰랐다는 주장이 어떻게 이거를 알았던 거 아니냐 입증하기가 또 어려운 쉽지는 상황이었을 않겠네요. 수도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브리핑입니다. 전 유도 선수 신유용 씨가 성폭행을 당했다면 고소한 고교 시절 유도부 코치 34살 A씨의 자택을 수사팀이 어제 오전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피고소인 A씨의 집에서 휴대전화와 태블릿 등을 압수했고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포렌식 분석과 고소인 조사 후 A씨를 부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4곳의 사장이 산업부 장차관의 사퇴 압박에 따라 일괄 사표를 냈다면서 블랙리스트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당내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장인 김도읍 의원은 무역보험공사와 지역난방공사, 에너지공단과 광물자원공사 사장들이 장 차관의 지시로 임기를 9개월 이상 남기고 사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산업부가 자원외교 수사 의뢰를 빌미로 이들의 사퇴를 압박했다면서 백운규 당시 장관과 이인호 전 차관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오는 설 연휴 전후로 후임을 인선할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 6월 이후 여러 차례 사의를 밝혔던 탁 행정관은 지난 7일 청와대에 사표를 낸 뒤 10일부터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독립운동사를 연결고리로 북한과 교류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위는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독립운동가인 우당 이회영 선생 후손인 이종걸 의원을 위원장에 전현직 의원 20여 명을 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3.1운동을 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면서 학자들에게 연구를 부탁해 내년부터 공식 명칭을 어떻게 쓸지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팝 열풍 등에 힘입어 외국인 10명 중에 7명은 지난 1년 사이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됐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국하면 떠오르는 첫 이미지는 한식이 가장 많았습니다. 보도에 이교준 기자입니다. 외국인 10명 중 4명은 한국하면 한식이 떠오른다고 답했고 그 다음으로 K-팝을 꼽았습니다. 한국의 이미지가 지난 1년 사이에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답변한 외국인은 6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국민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보다 17%포인트나 높았습니다. 해외 문화 홍보원이 지난해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과 일본 등 16개국 8,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국가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K-팝 등 문화와 국민소득 등 경제 수준이 1, 2위를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K-팝이라든가 우리 현대 문화 그리고 우리 휴대폰이라든가 TV라든가 어떤 그 경제 발전이 알려지면서 한국의 이미지가 급상승한 것 같습니다.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과 남북 정상회담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부정적인 요인으로는 북한의 핵 문제와 국내 정치 상황, 외교력 등 국제적 위상이 상위를 차지했습니다. 국가별로는 동남아와 중남미 국가의 긍정적 평가가 높은 데 비해 일본과 중국 등 인접 국가는 상대적으로 낮아 우려를 샀습니다. 국가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시급한 과제로 대부분 국가가
남북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꼽았는데 일본인은 한반도 평화와 함께 외국인에 대한 친절한 태도를 지적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홍역 환자가 한 명 더 나왔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오늘 앞서 홍역이 확진된 영유아 5명과 같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3세 유아 1명이 홍역에 걸린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안산 지역 홍역 확진 환자는 영유아 6명 등 10명으로 늘었고 전국에서 환자 수는 모두 31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인천시는 서구 모 산후조리원에 있던 신생아 17명 가운데 9명이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에 감염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산후조리원 종사자 가운데 3명도 RSV에 감염된 것을 확인했고 조리원 공동침대와 목욕공간, 분유통 싱크대에서 RSV 바이러스가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RSV는 소아와 성인에게 감기와 기관지염, 폐렴 등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감염되면 성인은 보통 가벼운 감기를 앓고 낫지만 영유아나 면역 저하자 등은 모세 기관지염이나 폐렴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인터넷에서 파는 목장형 자연치즈 17개를 조사한 결과 2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황색 포도상구균과 대장균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은하 목장의 뜨레자 치즈와 청술 목장의 스트링 치즈로 세균 검출량은 식약처 기준을 최대 92배까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소규모로 운영돼 제조 과정에서 위생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게 원인으로 추정된다면서 업체에 해당 제품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경기도 부천시 작동에 있는 2층짜리 빌라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1층에 살던 80대 할머니 A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치매를 앓고 있는 A씨가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다가 부주의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기가 정체되어 있습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 질이 탁하다고 합니다. 내일은 미세먼지가 남쪽으로 이동하며 남부지방의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갑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권혜인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현재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는 지역이 어딘가요? 네, 현재 충북과 전북 그리고 광주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40 마이크로그램 안팎을 보이면서 평소보다 2배에서 3배가량 짙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늦은 오후부터는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영서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도 짙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퇴근길 잊지 마시고 마스크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유입된 미세먼지가 남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호남과 영남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대기질이 악화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내일 출근길도 예년 기온을 웃돌며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밤부터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바람이 무척 강해지겠고요. 목요일인 모레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6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예년 수준의 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하늘 맑겠고요. 대기는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강원 영동에는 건조경보가, 영남 내륙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예년보다 2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영하 2도, 부산 3도, 울릉도 4도, 평양은 영하 4도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예년보다 4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6도, 광주 11도, 금강산 8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내륙은 대체로 맑겠고요. 이번 주 일요일까지 예년 수준의 겨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진실에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